이 똥차 타고 오신 거예요? 어머, 예비 시어머니의 시선은 창밖에 세워진 낡은 다마스에 꽂혀 있었습니다. 문짝에는 긁힌 자국이 선명했고 사이드 미러는 검은 테이프로 감겨 있었습니다. 저는 물컵을 잡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담담한 얼굴로 앉아 계셨습니다. 예비 신랑은 어색하게 웃기만 했고 저를 감싸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차 한 대로 집안이 재단당하고 사람이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천천히 물잔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단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사람을 확인하는데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 차를 타고 오셨는지, 그 다마스에 어떤 사연이 담겨 있었는지.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계신 곳마다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강남 한복판 특급 호텔 정문 앞이었습니다. 발레 파킹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곳에는 검은색 벤츠와 흰색 포르쉐 그리고 윤기 흐르는 제네시스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 틈으로 낡은 다마스 한 대가 끼어들었습니다. 문짝에는 긁힌 자국이 선명했고 사이드 미러 하나는 검은 테이프로 감겨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로 향하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 차에 꽂혔습니다. 발레 직원조차 잠시 멈칫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중년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68, 정하준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정장 소매를 여미며 호텔 현관을 바라보았습니다. 뒷좌석에서 딸 서윤이 내렸습니다. 35, 오늘은 그녀의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서윤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호텔 유리문에 비친 다마스가 마치 오늘 하루를 예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로비를 지나는 동안 스쳐 지나가는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속삭였습니다. 서윤은 아버지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정아주는 딸의 손을 가만히 토닥이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괜찮다, 서윤아.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울에 비친 아버지의 얼굴은 담담했지만 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결코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상견례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이미 평가는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서윤은 창밖에 세워둔 다마스를 떠올렸습니다. 저 차 한 대가 오늘 모든 것을 결정짓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가슴 한켠에서 피어올랐습니다. 룸문이 열리자 예비 시댁 식구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인사보다 시선이 먼저였습니다. 예비 시어머니 김미숙의 눈이 정아준의 구두 끝에서 시작해 정장 어깨선을 훑고 손목시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평범한 가죽 밴드의 오래된 시계였습니다. 김미숙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내려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김미숙은 창가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호텔 주차장이 내려다 보이는 자리였고 그곳에는 다마스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요즘은 차도 집안의 얼굴이라고들 하죠. 그 한마디에 룸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서윤은 물컵을 집어들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예비 시아버지 박정우는 헛기침을 하며 메뉴판을 펼쳤고 예비 신랑 민재는 어색하게 웃으며 물을 따랐습니다. 아무도 김미숙의 말을 정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아주는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마치 방금 그 말을 듣지 못한 사람처럼, 혹은 들었어도 신경 쓸 가치가 없다는 듯이. 하지만 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런 표정을 지을 때가 언제인지. 김미숙은 정아준의 무반응이 불편했는지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차 한 대로도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저희 민재도 작년에 외제차로 바꿨거든요. 그녀의 시선이 다시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다마스에 긁힌 문짝이 햇살에 반사되어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이고 냅킨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변명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왜 저 차를 타고 왔는지 그 이유조차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버지와 자신은 이미 판정을 받았다는 것. 차 한 대로, 시계 하나로, 구두 끝 하나로 사람이 아닌 물건으로 재단당하고 있다는 것. 정아준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서윤에게는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하자 예비 시아버지 박정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 선생님, 실례가 안 된다면 여쭤봐도 될까요? 질문이라기보다는 통보에 가까운 어조였습니다. 정아준은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현재 거주하시는 곳이 어디쯤 되시는지, 혼수 쪽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해서요. 박정우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정아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대화가 아닌 심사의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이 워낙 체면을 중시하는 편이라 양가의 급이 맞아야 서로 편하지 않겠습니까? 급이라는 단어가 식탁 위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김미숙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요즘 결혼이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양가가 어울려야 명절에도 편하고 경조사에도 얼굴이 서는 거죠. 서윤은 숟가락을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조사였습니다. 박정우는 말을 이었습니다. 신혼집은 어느 쪽에서 준비하실 생각이신지, 요즘은 보통 남자 쪽에서 집을 마련하면 여자 쪽에서 인테리어와 혼수를 맞추는 게 관례더라고요. 정아준은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 알아서 하겠지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박정우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도 부모된 입장에서 어느 정도 지원은 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민재한테 강남 쪽 아파트 한 채 해줄 생각으로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 말에는 자랑과 압박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김미숙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저희 친정 쪽 조카도 작년에 결혼했는데 신부 측에서 가구랑 가전 다 맞추고 차도 한 대 뽑아줬더라고요. 요즘은 그 정도가 기본이래요. 서윤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아닌 아버지가 평가받는 상황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아준은 여전히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박정우의 말이 끝날 때마다 짧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박정우 부부의 말을 더 끌어냈습니다. 마치 빈 그릇에 물을 붓듯 정아준의 무반응 속으로 그들의 과시와 요구가 끊임없이 쏟아졌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인 채 냅킨 끝을 구겼습니다. 이 자리가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상견례는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지자 예비 신랑 민재가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오늘은 좀 편하게 식사하시죠. 서윤 씨 아버님도 오셨는데 너무 딱딱하게 가면 안 되잖아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한 박자 늦은 중재였습니다. 이미 쏟아진 말들은 주워 담을 수 없었습니다. 김미숙이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뭘 어쨌다고 그래. 그냥 요즘 세상 돌아가는 얘기한 것뿐이지.
민재는 어색하게 웃으며 서윤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윤 씨, 다들 오해 없으셨으면 해서요. 저희 어머니가 원래 좀 직설적이신 편이거든요. 오해라는 단어가 서윤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무시였고 명확한 재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재는 그것을 오해라고 불렀습니다. 서윤은 민재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웃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무마하려는 웃음, 갈등을 피하려는 웃음, 누구 편도 들지 않으려는 웃음. 그 웃음이 서윤에게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박정우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정 선생님, 혹시 사업을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은퇴하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민재가 또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그건 나중에 천천히 여쭤봐도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 말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막는 척하면서 막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박정우는 아들의 말을 가볍게 무시하고 정아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아준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업을 합니다. 아, 어떤 쪽이신지? 건설 쪽입니다. 박정우의 눈이 다시 창밖의 다마스를 향했습니다. 건설업을 한다는 사람이 다마스를 타고 왔다는 사실이 그의 머릿속에서 계산되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김미숙이 낮은 목소리로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건설이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네. 그 속삭임은 서윤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민재는 그 순간에도 물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서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편이 되어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모의 말이 선을 넘어도 강하게 막지 않고 상대가 상처받아도 분위기만 수습하려 하는 사람. 사랑보다 체면을, 진심보다 평화를 우선하는 사람. 서윤은 물컵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중반을 넘어가자 김미숙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정 선생님, 제가 좀 직설적으로 여쭤봐도 될까요? 정아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미숙은 창밖을 한번 바라본 뒤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아까부터 계속 신경이 쓰였던 게 있어요. 그녀의 시선이 다시 정아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저 차요, 저 다마스 말이에요. 룸 안의 공기가 순간 멈춘 것 같았습니다. 건설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상견례에 저런 차를 타고 오신 걸 보니 솔직히 감이 오거든요. 김미숙의 목소리는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저희도 민재 결혼시키려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 입장이라 확실하게 알고 가야 할 것 같아서요. 박정우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생각도 그래요. 서로 솔직해야 나중에 탈이 없지 않겠습니까? 서윤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변명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왜 저 차를 타고 왔는지 그녀 자신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미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저희가 까다롭게 구는 게 아니라 민재 미래가 달린 문제잖아요. 그 말에 서윤은 고개를 들어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재는 물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막지 않았고 서윤을 감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상황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표정이었습니다. 김미숙은 결정타를 날리듯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민재가 아까운 건 사실이에요. 그 한마디가 서윤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아깝다는 말. 자신이 부족해서 상대에게 손해라는 뜻이었습니다. 서윤의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아준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손등에 핏줄이 살짝 일어서 있었습니다. 서윤만이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아버지도 참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얼마나 더 참을 수 있을지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차가워진 음식들이 놓여 있었고 그 위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다마스 한 대가 이 자리의 모든 것을 결정짓고 있었습니다. 차 한 대로 집안이 재단당하고 사람이 평가받고 미래가 판정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인 채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결혼을 앞둔 자리인지 아니면 재판정인지. 김미숙의 말이 끝나고 몇 초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참고 있었고 박정우 부부는 정아준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아준이 천천히 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그 소리가 룸 안에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정아준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서윤아, 가자. 단 4글자였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아준의 얼굴에는 분노도 서운함도 없었습니다. 다만 무언가를 확인한 사람의 담담함이 있었습니다. 김미숙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정아준은 김미숙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을 확인하는데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에 룸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박정우가 얼굴을 붉히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저희를 무시하시는 겁니까? 정아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출구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민재가 급하게 일어서며 서윤을 불렀습니다. 서윤 씨, 잠깐만요. 이게 무슨... 서윤은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미안함도 자신에 대한 걱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황이 어긋난 것에 대한 당황만 있었습니다. 서윤은 입을 열었습니다. 민재 씨, 저도 오늘 확인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녀는 끝까지 말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당신이 누구 편인지. 민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미숙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감히 저희한테 이래요? 정아준이 문 앞에서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김미숙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차 한 대로 사람을 재단하는 분들이 감이라는 말을 쓰시면 안 됩니다.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정아준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서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룸 안에는 어색한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박정우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민재는 닫힌 문만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체면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던 사람들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워진 음식과 민망함 뿐이었습니다. 호텔을 나온 두 사람은 말없이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다마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햇살 아래 긁힌 자국들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서윤은 차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아준이 운전석 문을 열다가 딸의 시선을 느끼고 멈췄습니다. 서윤아, 무슨 생각해? 서윤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왜 이 차를 타고 오신 거예요? 정아준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사 아저씨가 쓰러졌어.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김 기사님이요? 정아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침에 차 점검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어. 식은땀을 흘리면서. 서윤은 숨을 멈췄습니다. 김 기사는 아버지 곁에서 15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병원에는 가셨어요? 내 차로 갔지. 응급이니까. 정아준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말의 무게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타고 오신 거예요? 기사 아저씨 개인 차야. 아침에 타고 출근했던 거.
서윤은 그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습니다. 아버지는 차를 고를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먼저 살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견례 시간 다가오는데 차가 이것밖에 없더라. 정아주는 다마스의 사이드 미러를 한번 만졌습니다. 그래도 상견례에 이 차를 타고 오시다니. 서윤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정아준이 빙긋 웃었습니다. 차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야, 서윤아. 그 말이 서윤의 가슴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일부러 시험하신 건 아니죠? 정아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험할 생각은 없었어. 다만 결과적으로 시험이 된 거지. 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아까와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기사 아저씨는 괜찮으시대요? 응급실에서 검사 중이야. 심장 쪽이래. 정아준이 딸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병원 가봐야지, 타. 서윤은 조수석 문을 열며 다마스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아까는 부끄러웠던 이 차가 지금은 달라 보였습니다. 낡고 긁히고 테이프로 감긴 이 차는 가난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달려온 차였습니다. 노동과 현장과 사람 냄새가 배어있는 차였습니다. 서윤은 문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이 차의 겉만 보고 아버지를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차에는 그들이 평생 가질 수 없는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짜 품격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일상으로 돌아갔고 상견례 그날은 점점 기억 속으로 묻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조용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윤의 친구 지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윤아, 너 그 집안 알아? 무슨 집안? 박민재네, 그 예비시댁. 서윤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름을 다시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갑자기 왜? 지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우리 회사 법무팀에서 소문이 돌더라. 박정우 회장 회사 말이야. 서윤의 귀가 저절로 열렸습니다. 횡령 의혹이래. 비자금 조성한 거. 서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날 상견례에서 박정우는 체면과 급을 그토록 강조했습니다. 강남 아파트를 해주겠다고 했고 외제차를 바꿨다고 자랑했습니다. 확실해? 아직 수사 중이래. 근데 거의 확실하다던데. 지영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화려하게 살았는데 속은 텅텅 비어 있었나 봐. 서윤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김미숙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차도 집안의 얼굴이라고 했고 민재가 아깝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의 겉모습을 깎아내리던 사람들의 속이 이토록 비어 있었던 겁니다. 며칠 뒤 더 구체적인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박정우의 회사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재무 구조가 흔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빚으로 유지되던 화려함이었습니다. 명품으로 치장하고 고급차를 굴렸지만 그 모든 게 허울이었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껍데기, 속이 비어 있었기에 더 번쩍이려 했던 겁니다. 서윤은 아버지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차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고. 그 말이 이제야 더 깊이 이해가 됐습니다. 박정우 부부는 아버지의 다마스를 보고 집안을 재단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재단당해야 할 것은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허영으로 쌓아 올린 탑은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통쾌함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날 그토록 당당하던 사람들의 민낯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속이 빈 사람일수록 겉을 번쩍이려 한다는 말. 아버지의 그 말이 정답이었습니다. 소문이 퍼지고 며칠 뒤
서윤의 휴대폰에 낯익은 번호가 떴습니다. 민재였습니다. 서윤은 화면을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서윤 씨, 통화 좀 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요. 서윤은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긴 문자였습니다. 그날 상견례 때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좀 예민하셨던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해요. 오해라는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서윤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날도 오해라고 했고 지금도 오해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무례함은 늘 오해로 포장되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김미숙에게서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서윤 씨, 사돈 어른께도 연락드리고 싶은데 연락처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서윤은 그 문자를 읽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다마스를 보며 코웃음 치던 사람, 민재가 아깝다고 대놓고 말하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은 사돈 어른이라는 말을 쓰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갑자기 연락해 왔는지, 소문이 나기 시작했으니까, 자신들의 허울이 벗겨지기 시작했으니까, 이제야 정아준이 누구인지 알아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서윤은 휴대폰을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민재에게서 마지막 연락이 왔습니다. 서윤 씨, 제가 그날 못난 짓 한 거 알아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서윤은 그 문자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인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만나달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문자를 삭제했습니다. 이미 답은 그날 호텔룸에서 끝났습니다. 파혼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분노에서 나온 선택도 아니었습니다. 서윤은 그저 자신을 지킨 것뿐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함부로 재단하는 사람들 곁에서 평생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 사람과 가정을 꾸릴 수는 없었습니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늦은 후회는 후회가 아니라 계산입니다. 진심이었다면 그날 룸 안에서 보여줬어야 했습니다. 이제 와서 달라진 태도는 그들의 본심이 아니라 상황의 변화일 뿐이었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커튼을 닫았습니다. 그 연락들은 더 이상 그녀의 마음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바깥의 연락이 끊긴 뒤에도 주변의 시선은 계속됐습니다. 서윤의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서윤 씨 상견례에서 파혼했다며? 아니 왜? 무슨 일 있었어?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해봤자 이해받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다마스 때문에 무시당했다고 말하면 누군가는 웃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파혼까지 했냐고 할지도 몰랐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아, 이모가 그러는데 내가 좋은 혼처를 찾다면서? 서윤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소문은 어머니 귀에까지 들어가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찬 게 아니라 아버지 차 때문에 그랬다면서 그게 사실이야?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집안이 원래 좀 까다롭다고는 들었는데 그래도 서윤아, 내 나이가 있잖아. 서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나이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35 결혼 정년기를 넘겼다고들 했습니다. 좋은 조건의 상대를 만나기 어려울 나이라고들 했습니다. 엄마, 저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아버지도 참 그러셨어. 상견례에 그 차를 왜 타고 가셨대? 서윤은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그날 있었던 일의 전말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기사 아저씨가 쓰러져서
아버지 차로 병원에 갔다는 것을, 아버지가 선택한 게 아니라 상황이 그랬다는 것을. 엄마, 나중에 다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좀 쉬고 싶어요. 전화를 끊고 서유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선택을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좋은 조건을 걷어찬 철없는 여자로 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서유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찍은 어린 시절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공사 현장 앞에서 찍은 사진, 트럭 앞에서 웃고 있는 아버지. 아버지는 늘 현장에 계셨습니다. 땀 냄새와 시멘트 가루가 묻은 작업복을 입고 일하셨습니다. 그렇게 일해서 서윤을 키우셨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다마스 하나로 재단한 사람들, 그들 곁에서 평생을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흔들릴 수는 있어도 선택을 되돌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일은 외로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지켰다는 사실이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서윤은 앨범을 덮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었습니다. 며칠 뒤 서윤은 아버지 집을 찾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부엌에서 혼자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왔어. 서윤아, 밥 먹었니? 아니요, 아버지랑 먹으려고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서윤은 국을 떠먹으며 아버지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평소보다 얼굴이 조금 어두워 보였습니다. 아버지, 김 기사님은 좀 어떠세요? 퇴원했어. 다행히 크게 다친 데 없이 넘어갔더라. 다행이네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윤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그날 일 때문에 신경 쓰이세요? 정아주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경 쓰일 게 뭐가 있겠니? 하지만 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을 아끼실 때가 언제인지, 속으로 무언가를 사귀고 계실 때가 언제인지. 아버지, 저 때문에 속상하신 거죠? 정아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아버지가 왜요? 그날 내가 다른 차를 구해서 갔어야 했는데. 정아준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랬으면 내가 그런 소리 안 들었을 텐데. 서윤의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탓하고 계셨습니다. 딸이 무시당한 것이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하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아비된 입장에서. 아버지. 서윤이 아버지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사람을 살리셨어요. 김 기사님이 쓰러졌을 때 차 생각하신 게 아니라 사람 먼저 생각하셨잖아요. 정아주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게 창피한 일이에요? 그게 잘못이에요?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다마스 타고 오신 거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정아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딸을 바라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지는 것을 숨기려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 저 괜찮아요, 진짜로. 서윤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현장에서 일하며 굳어진 손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저 키워주셨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자랑이에요. 정아주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손의 떨림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손을 잡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유는 아버지 집에서 묵었습니다. 오랜만에 어린 시절 방에 누우니 천장의 얼룩까지 익숙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서유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주무신 줄 알았는데 베란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조용히 다가가 보니 정아준이 난간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안 주무세요? 정아준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너도 잠이 안 오니? 서윤이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작은 트럭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거 언제 사진이에요? 사업 처음 시작할 때야. 30년도 더 됐네. 정아준은 사진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가진 거라곤 저 트럭 한 대가 전부였어. 서유는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현장 나가고 밤 10시에 들어오고 그렇게 10년을 살았어. 정아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힘들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어. 그냥 그게 내 삶이었으니까. 서유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 깨달은 게 있더라. 아버지가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의 값어치는 타고 다니는 차로 정해지는 게 아니야.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장에서 수백 명을 만나봤어. 비싼 차 타고 와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작업복 입고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 정아준은 사진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결국 남는 건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느냐야. 위기 때 어떤 선택을 했느냐. 서윤의 눈가가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그 사람들은 차만 봤어. 사람은 안 봤지. 정아준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의 한계야. 그게 그 사람들의 품격이고. 서윤은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품격은 달라요. 정아준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사 아저씨가 쓰러졌을 때 차 생각 안 하셨잖아요. 상견례 생각 안 하셨잖아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 먼저 생각하셨잖아요. 그게 진짜 품격이에요. 정아준은 아무 말 없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서윤이 다 컸네. 서윤은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어린 시절처럼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작업복 대신 낡은 잠옷에서 나는 세제 냄새가 익숙했습니다. 아버지, 저 잘한 거 맞죠? 그래, 잘했다. 정아준이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내 자신을 지킨 거니까. 창밖에는 별이 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서윤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그날 밤 서윤은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서윤의 일상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출근길 발걸음이 예전보다 가벼워졌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산책을 나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동료들의 수군거림도 이제는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아, 엄마가 미안해. 뜬금없는 사과에 서윤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네? 갑자기 왜요? 그때 엄마가 너한테 나이 얘기했잖아. 그거 생각할수록 엄마가 너무했더라. 서윤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다 들었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사 아저씨가 쓰러져서 아버지 차로 병원 보내고 그 다마스 타고 상견례 가신 거. 네,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 집안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를 했다며?
서윤은 대답 대신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윤아, 내가 잘한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그런 집안이랑 안 엮인 게 천만다행이야. 엄마가 늦게 철들었다. 서윤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 진짜 괜찮아요. 알아. 우리 딸 강한 거 엄마가 알지. 전화를 끊고 서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이었습니다. 마음도 그 하늘처럼 개운했습니다. 퇴근 후 서윤은 아버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건물 3층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아버지가 책상에서 서류를 보고 계셨습니다. 왔어?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아버지, 저 할 말 있어요. 서윤이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정아준이 안경을 벗으며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정아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서윤은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30년 동안 일군 회사잖아요. 저도 그 일에 함께하고 싶어요. 정아준은 잠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힘든 일이야. 현장도 나가야 하고. 알아요. 깨끗한 사무실에서 일하는 거랑 달라. 알아요. 그래도 하고 싶어요. 서윤은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거 있잖아요. 사람의 값어치는 타고 다니는 차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고. 정아준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곁에서 진짜 일을 배우고 싶어요. 정아준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딸 언제 이렇게 컸어? 서윤도 웃었습니다. 아버지 딸이니까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낡은 사무실이었지만 그 안에는 따스한 빛이 가득했습니다. 서윤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진짜 삶을 배우는 시작이었습니다. 서윤이 아버지 회사에 합류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서류 정리와 회계 업무를 맡았지만 점점 현장에 나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현장을 돌아다니는 일이 낯설지 않게 되었습니다. 작업자들의 이름을 외우고 그들의 사정을 듣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윤은 현장 사무실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김 기사가 도시락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날 쓰러졌다가 회복한 뒤 다시 일터로 돌아온 김 기사였습니다. 사장님 따님이 여기서 밥을 드시면 어떡합니까? 에어컨 나오는 대로 가시죠. 서윤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가 좋아요. 기사님이랑 같이 먹으면 밥이 더 맛있어요. 김 기사가 멋쩍게 웃으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사장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따님이 회사 나오신다고 요즘 얼굴이 다르시더라고요. 서윤은 젓가락을 멈추며 물었습니다. 기사님, 그날 아버지가 본인 차로 병원 보내드렸잖아요. 김 기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네,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아버지가 그러시던데요. 당연한 일했다고. 김 기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당연한 일입니까? 상견례 가시는 날이었는데. 서윤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버지한테는 당연한 일이었나 봐요. 김 기사가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따님도 사장님 닮으셨어요. 사람 대하는 게. 서윤은 대답 대신 미소로 답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현장을 돌아보는데 낯익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문 앞에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서 있었고 그 옆에 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서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민재가 서윤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서윤 씨, 오랜만이에요. 서윤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민재의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예전의 여유로운 표정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냥 한번 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지내나?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현장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일하신다고 들었어요. 많이 달라지셨네요. 서윤은 안전모를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민재 씨는 안 달라지셨네요. 민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그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서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상황이 바뀌니까 찾아오셨잖아요. 그때도 지금도. 민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윤 씨, 저도 반성했어요. 진짜로. 서윤은 민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민재 씨, 저는 민재 씨가 미운 게 아니에요. 민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알아요. 어떤 사람과 함께해야 하는지. 서윤은 현장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작업자들이 움직이고 트럭이 지나가고 먼지가 날리는 현장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내 편이 되어줄 사람,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봐줄 사람. 서윤이 다시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을 거예요. 저는.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윤은 가볍게 목례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민재 씨.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장으로 돌아가는 길, 흙먼지가 신발에 묻었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눈을 갖게 해준 건 아버지였다는 것을. 1년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어느새 현장의 일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안전모를 쓰고 현장을 돌았고 작업자들과 점심을 함께 먹었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생겼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신경 썼을 일들이 이제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서윤은 아버지와 함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거리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정아준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1년 동안 고생 많았다. 서윤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생이 아니었어요. 배움이었죠. 정아준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뭘 배웠는데?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보는 기준이요. 정아준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몰랐어요. 겉모습에 현혹됐던 것 같아요. 서윤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일하면서 알았어요.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다는 거. 뭔데? 그 사람이 어려운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 정아준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남들이 안 볼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 약한 사람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서윤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더라고요. 정아준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딸, 이제 다 컸네. 서윤이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창밖으로 낡은 트럭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서윤은 그 트럭을 바라보다가 문득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다마스를 타고 호텔에 도착하던 날, 그 차 한 대로 모든 것이 판정되던 날.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그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지켜낸 것이 있었다는 것을. 정아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는 바꿀 수 있어도 사람 됨됨이는 바꿀 수 없어.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이제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고 김 기사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따님, 여기 계셨네요. 점심 드시러 가시죠. 정아준이 일어서며 웃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내가 쏜다. 세 사람은 함께 카페를 나섰습니다. 주차장에는 여전히 그 다마스가 서 있었습니다. 긁힌 자국도 그대로였고
사이드 미러의 검은 테이프도 그대로였습니다. 서유는 그 차를 바라보며 가만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 차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타고 다니는 차, 그것이야말로 진짜 명차라는 것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서유는 조수석 문을 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차 타고 가요. 정아준이 빙긋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다마스의 시동이 걸렸습니다. 낡은 엔진 소리가 울렸지만 그 소리가 서윤에게는 어떤 외제차보다 듣기 좋았습니다. 차는 천천히 거리로 나섰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는 수많은 차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비싼 차도 있었고 낡은 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윤은 알았습니다. 차가 사람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사람이 차를 말해주는 것이라는 것을. 다마스는 거리를 달렸습니다. 그 안에는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어떻게 와 닿으셨나요? 한 사람의 삶 속에 담긴 진심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라도 전해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참 기쁩니다. 혹시 이 가족에게 건네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편안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누군가에게 큰 위안이 되고 다시 일어설 힘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따뜻한 사연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었으면 한다면 가볍게 공유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도 좋은 일이 스며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가득이었습니다.